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쑥덕 14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우 칙칙하죠? 오랜만에 했더니 네,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녹음 시간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서 앞뒤로 주바페를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작을 하고 주바페가 오면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시작을 합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A매치 2경기 그렇죠. 인사를 안 했군요.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주바페가 없으니까 좀 어수선하네요. 네. 지난주는 A매치 2경기가 아주 뜨겁게 펼쳐졌는데 결과는 뭐 좀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또 사람마다 평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어떻게 사람마다요? 저는 좀 그래도 뭐 이라크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 아주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는? 답답했죠. 답답했다. 저도 좀 답답했어요. 답답함은 있었죠. 네. 또 왜 자세한 갑자기 숟가락을 얹으세요? 만족스러워하는 우리 뽕 작가와 함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네. 근데 이라크전보다는 그래도 두 번째 경기는 좀 뭔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상당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자, 오늘 A매치 소식과 함께 또 FC 서울 우리 뽕 PD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FC 서울이 감독 그 박진석 감독이 우리 둘리 감독님 떠나셨다는 이야기 등등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갈까요? 죄송합니다. 주바페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스무스하게 저 있는 줄 알았어요 순간. 저희가 지금 녹음을 5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 PD가 읽게 할까요? 읽을 수 있어? 네네. 오케이. 소방수. 자, 소방서도 왔네. 이 와중에 타이밍 맞게. 내가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했는데 없는 거야, 주바페가. 그래서 정말요? 댓글 읽으러 오셨네요. 지금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11시 반부터 나가서 밥을 먹었는데 시간이 언제? 그럼 지금까지 먹었으면 아니 좀 멀리 걸어갔다 와가지고. 반주 없이는 이 시간을 채울 수 없는데 밥으로. 좀 멀리 걸어갔다 와서. 더워요. 그랬군요. 평소 같았으면 기다렸는데 오늘 좀 압박을 네, 받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어서 시작을 했고요. 자, 앉으신 김에 댓글 읽어주시죠. 네, 배우고 연습하자님이 하성룡 기자님, FC 서울 새로 이적한 선수들이 아직 팀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죠. 주영민 기자님, 그냥 팀이 녹고 있죠. 빵 터졌는데 방송에선 그냥 지나쳐서 아까운데요. 주영민 기자님, 아재 개그 날카로우시네. 감사합니다. 배우고 연습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뎅 장사님, 독일 월드컵 때 골 득실로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승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토고전 때 상대방이 그로기 상태였는데도 프리킥 상황에서 볼을 돌렸고 결국 점수 차를 벌리지 못한 채 마지막 경기에서 골 득실에 불리함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탈락이었으니까요. 아드보카트 감독이 대표팀 운영과 대회 및 경기 운영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았지만 좀 더 일찍부터 감독을 맡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냥 단순 기억만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토고전에 그 프리킥 돌리던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비난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 스위스전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잘 지적해 주셨고요. 하성룡 기자가 이제 제가 틀린 틈을 타서 또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1위 스위스 2승 1무 승점 7점, 2위 프랑스 1승 2무 승점 5점, 3위 대한민국 1승 1무 1패 승점 4점. 틀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간결. 얄미운 틀리셨습니다. 나용석 PD인 줄 알았어요. 네, 땡 하는 줄 알았어요. 자, 친절한 혜민님이요. 서울이 하마터면 전북을 잡아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리그 27경기에서 2위 전북과 승점 4점 차이면 안심할 수는 없지만 올 시즌은 울산이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봉 작가님 힘내시고요. 주말에 하는 29라운드 성남 원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축덕숙덕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주시는 라이브 스스스도 잘 봤어요. 라이브 스스스 제 이름은 아니고 출연했어요. 작년에 공동 나오지 않았나요? MC예요 이제. 한 단계 올라섰구나. 네. 게스트에서. 네, 성대 선배라 이제 공동. 매주 목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절한 혜민님은 울산 팬인가 봐요. 서울이 그러니까요. 하마터면 전북을 잡아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쵸. 그렇고. 네, 뽕 작가는 이제 성남 원정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네, 힘내겠습니다. 서울이야 님이 예술이야. 홍민희님 드디어 서울의 감독이 바뀌었네요.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축하드려요. 동시에 단장님도 자진사임하셨네요. 서울 팬들 사이에선 단장님 사태에 대해 여러모로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축구계에 종사하고 계신 기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감독과 단장이 시즌 중에 동시에 자진사임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나 해외 빅리그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동시 사임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이례적으로 이번에 단장 강명원 단장이 같이 사임을 발표했는데 그냥 사례를 간략하게만 살펴봤는데 2018년에 또 FC 서울이 당시에 그 황선홍 감독이 사퇴하고 나서 동시 동반 사임은 아니고 그 시즌이 끝난 다음에 성적 부진, 이재하 그때 승강 단장? 플레이오프 가고 그랬었죠. 예, 그때 이재하 단장이 사임을 했었죠. 동타임은 아니었는데 동타임은 조금 아닌데 있다가 같은 해였다. 예. 맞습니다. 서울 팬으로서 감독 이번에 박진석 감독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뽕 PD. 뭐 마지막 수죠. 결국에는 이제 계속 기다려주기에는 남은 경기도 이제 계속 적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나아질 뭐 반전 국면을 찾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뭐 마냥 기다려주기에는 지금 당장 진짜 강등이 코앞이잖아요. 좀 다이렉트가. 안타까워요. 좀 네. 너무 빨리 1년도 못 채우고 네. 그만둔다는 거는 감독을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해외 빅 클럽들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나 이런 뭔가 좀 더 잘 다듬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팀인데 다듬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축하한다고 했는데 뭐 축하.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조금 더 있고, 아쉽다는 저는 뭐 FC 서울에 네. 딱히 그렇게 큰 팬은 아니지만 일단 축구와 그리고 감독 축구에서의 감독이라는 자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잖아요. 네. 많은 뭐 감독 일직을 맡으면서 좀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뭐 최선을 다하셨겠죠. 그리고 지난해 또 잘했으니까 서울에서 영입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이걸 뒤에 나중에 할까요? 지금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거? 이제 서울. 박진섭? 사태. 뒤에 이 뒤를 기약할 수는 없지 않니 우리가? 네. 네, 짧게 지금 5분 정도만 그래. 하고 갈까요? 다시 편집 좀. 그 이번에는 뭐 약간 경질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이번에 그 사퇴 의사는 감독이 먼저 밝히긴 했어요. 그렇죠. 감독이 지난달 말 정도 제주 원정 마치고 나서 제주한테 열흘 동안 2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임지겠다. 예, 그 전부터 사퇴 의사를 조금씩 밝히긴 왔어요. 맞아요. 전반기에 12경기, 13경기 무승을 때 약간 그런 1차적인 의사를 밝혔었고 제주 원정 밝히고 나서 구단이 이제 조금 만류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2-3주 사이에 차기 감독 선임 과정 이런 과정을 이뤄지고 이제 사퇴 발표가 나긴 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수단과 뭐 불화 이런 건 들어본 건 없어요. 없고 그렇죠. 이 박진석 감독 스타일이 별명이 둘리거든요. 약간 둥글둥글한 캐릭터예요. 선수들하고도 그렇죠. 사이가 괜찮고 그 어느 감독들은 약간 고참들을 조금 잡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팀 분위기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팀은 고참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박주영 선수, 기성용 선수, 고요한 선수도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에게 아예 부임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니네 선수들, 니네들 롤을 다 존중한다. 선수도 니네 후배들 관계 다 존중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수들과 관계는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이제 팀 경기력 이건 진짜 다른 문제보다는 팀 경기력에 대한 문제였고 서울이 그러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박진석 감독이 팀을 만들 시간도 부족한 건 100% 맞았고 맞지만 팀 분위기가 2-3년 동안 계속 안 좋았던 분위기가 너무 이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박진석 감독이 둘리라는 별명처럼 선수들을 존중해주고 그 팀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성룡 기자 말대로 이런 분위기는 지금 한 2-3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카리스마나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내고 싶은 감독이라면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썼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 고참 선수를 잡아서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압이라기보다는 전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거나 뭔가 틀을 확 깨는 그래야 이 팀이 바뀐다라고 진단을 한다면 근데 그런 거를 약간 시간에 맡기지 않았나
박진석 감독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체질을 개선해 나가려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는 게 또 프로의 세계다 보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018년 4월달에 황선홍 감독이 사퇴를 했어요. 그때부터 황선홍 감독 사퇴하고 이을용 감독 대행이 팀을 맡았었죠. 그러면서 최용수 감독이 오고 최용수 감독이 사퇴하고 우리가 지난해 많이 얘기했던 대대대대 대행이 3명 있었잖아요. 3년 약간 무슨 400m 계주 중계하는 것 같아요. 바톤 터치 계속 이어지면서 3년 4개월 동안 정식 감독 3명, 감독 대행 3명이 물러났어요. 이 정도면은 레알 마드리드급인데요, 거의. 그렇죠. 감독 무덤이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감독들의 자주 바뀌면서 선수들 사이에서의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라고 해요. 특히 어린 선수들, 감독 성향에 따라서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도 나갔다가 못 나갔다가 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쉽지 않지. 선수들 사이에서도 맞아. 스트레스가 저는 그래서 한 순위가 중간쯤, 그러니까 뭐 상위 스플릿의 뭐 밑에 순위나 뭐 하위 스플릿의 위에 순위 그 정도면은 이제 좀 믿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지금 하기에는 너무 진짜 최하위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큰 차이 안 명가를 나요. 그 하위권에 승점- 몰려 있는 팀들 보면 네. 한 3점 정도에 한 4팀 정도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꼭 감독이 물러나라 이러고 이제 뭐 그쵸. 그때 보니까 저기 플래카드 걸고 끝나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팀에 뭔가 자극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박진석 감독이 좀 빨리 내려놓지 않았나. 저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3백도 쓰고 4백도 쓰면서 포메이션에 대한 변화도 주고 특히 지난 전북전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뭐 대고 기용하면서 물론 뭐 부상 변수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모든 수를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기려고 제가 느끼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 뭐 사실 될 듯 안 됐죠. 네. 네. 뭐 전북전도 아깝고. 그래도 저 이번 그 뭐 봄이나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이적 시장 보면 서울치고 이례적으로 좀 선수들이 많이 했죠. 영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적을 냈으면은 뭐 프런트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또 판단을 내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전북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일찍. 좀 더. 저도 아까 전북전 얘기했지만 전북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 게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서울이 그쵸. 지긴 했지만 4대3으로 패한 경기였지만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특징이 아까 말했다시피 22세 이하를 선발을 6명을 내보냈습니다. FC 서울이요. 교체 명단까지 8명이 포함된 아주 파격적인 명단이었는데 감독이 딱 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진호 감독이. 이게 답니다. 선수가 이게 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상자가 지금 뭐 고요한, 고강민, 황현수, 지동원, 김진야, 최품원, 김원균 워낙 많은데다가 기성용 선수까지도 100%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반에 교체에 투입됐는데 이런 부상자들이 계속 한 명이 부상해서 회복하면 2명이 부상하고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됐어요. 그러면서 서울도 운도 따르지 않았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전북전에서 어린 선수들이 나가면서 서울의 그 많이 지적받았던 투지, 기동력 이런 많이 뛰는 축구, 진짜 많이 정신력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어린 선수들이 많이 발휘해주면서 한때 그래도 3대2로 이기고 있다가 2골 넣으면서 4대3 역전되긴 했지만 경기력은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경기였는데 이미 그 전에 경기 전부터 감독은 마지막 경기인 걸 좀 정해놨던 상황이었죠. 사실상 예고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단장이 함께 사임했다. 네. 이 부분은 좀 보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같은 그 수뇌부기 때문에 감독이 빠지면 단장이 수습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습할 사람도 없이 놔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장이라도 좀 만류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어느 정도 팀을 수습하고 떠나더라도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 강명호 단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그 배구 단장도 했었고 FC 서울에서 그러니까 GS 스포츠 네, 아니죠. 그렇죠. 스포츠단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큼 많이 그 팀 이렇게 행정이라든가 이런 굴러가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그냥 단칼에 감독과 함께 그만둔다.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뭔가에 입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기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그만두기 전에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달 말 감독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 사이에 재빠르게 그래도 감독 선임은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대행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안익수 감독을 선임했죠. 감독 선임한 건가요? 그렇죠. 네.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예 그동안은 또 대행을 내세울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2주 동안 감독 선임 작업을 발빠르게 했고 그 후보로 꼽혔던 감독이 김학범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협상 과정에서 좀 틀어져서 안 맞았는데 이제 아닉스 감독이 왔는데 아닉스 감독은 박진섭 감독과는 완전 대비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좀 세죠. 이 마스크부터가 박진섭 분위기가 감독이 다르더라고요. 선수들을 선수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다시 스타일이라면 카리스마형 감독이거든요. 음. 아닉스 감독은 예전에 서울 2010년도에 FC 서울 수석 코치를 하면서 빈가다 감독 보좌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기 부산 감독했었고 성남 감독했고 뭐 연령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했었는데 경험은 아주 풍부한 감독이고. 이 감독의 특징은 훈련을 엄청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수비 라인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질식 수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이고요. 수비수들이 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수들도 감독 기에 눌려갖고 질식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보니까 약간 굉장히 화성영 기자도 지금 멘트가 굉장히 세지고 있어. 막 질식시키고 카리스마로 하고 완전 손흥민 대비되고 아버지 막. 부는 그 분위기가 있어. 손흥종 같이. FC 서울 니들 예. 큰일 났다. 막 이런. 그래서 수비 강하게 한 다음에 이제 빠르게 역습을 추구하는 감독인데 뭐 성과는 많이 내신 분이고 또 최근에까지 2018년부터 대학교 선문대를 맡았는데 선문대는 항상 대학 돌풍. 유리그에서 약간 중위권 팀이었는데 그 지난해 대학 유리그 왕주왕전 우승에다가 봄 가을 대회 다 우승하고 확실하게 이제 단기간에 확실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수비를 강조하는 감독이니까 단기 뭐 이렇게 토너먼트나 이런 것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감독 스타일이 확 바뀌었으니까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감독과 감독 대행이 많이 바뀌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걸 좀 잡자 그런 의미에서 김학범 감독을 컨택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아니스 감독 이런 스타일의 감독들을 좀 선택을 감성 했다. 스타일. 그렇게 좀 센 봐야 될것 스타일. 같아요. 네.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타일 짧은 기간에 그렇죠. 그런 스타일의 감독을 영입을 했는데 이번 주말에 성남전이죠. 네. 그렇죠. 아. 성남도 지금 최하위권에 가까이 그렇죠.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의 단두대 매치에 가까운 수준 아닐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댓글 하면서 저희 박진섭 감독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간만에 무엇이든. 질문 들어왔어요. 와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축돌이 TV님이요. 이라크에게 비겨서 뭔가 씁쓸하네요. 특히 대한민국 공격 때 템포가 늦어져서 답답했네요. 다른 경기는 모두 이기겠죠? 질문도 하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잔디에 물을 뿌리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잔디에 물을 뿌리는 시간 동안 경기 흐름이 끊기는 것 같던데 잔디에 물을 뿌리는 시간이 늘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경기 중에 물을 뿌리는 건가요? 네, 이거는 어떤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경기 중에 잔디에 물을 뿌리진 않습니다. 네. 잔디에 물을 뿌리는 경우는 경기 시작 전, 그다음에 하프타임 이렇게 뿌리는데 그것도 양팀 합의하에 매뉴얼은 있어요. 매뉴얼은 뭐 경기 몇 시간, 1시간 뭐 1시간 30분 전에 뿌린다, 하프타임에 잠깐 뿌린다라고 했는데 양 팀이 합의하에 물을 좀 더 많이 뿌리자, 적게 뿌리자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 뿌리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를 좀 연맹에도 물어봤는데 K리그 연맹에 물어봤는데 없대요 매뉴얼 상으로는. 근데 왜 이렇게 경기 중에 봤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6월달 부산 대 대구 경기였습니다. 전반 종료 전에 스프링클러 고장으로 경기 중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왜 못 봤지 그런 영상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야구도 그런 경우 있고요. 네. 제가 그걸 보신 건가? 최근 사례를 보니까 그게 지난해 6월에 TV님이 있더라고요. 좀 연배가 어리신 분 네네 같네요. 그 초등학생 분이요. 그래서 예전 사례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최근 사례 찾아보니까 있어서 혹시 그 경기를 보셨나? 아. 뭐 아니면은 경기 도중 물 뿌리는 건 저도 본 적은 아니,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요새 그 덥다고 워터 브레이크였나요? 쿨링 브레이크였나요? 그때 이제 선수들 물 마시러 갈 때 그렇죠. 그때도 약간 짬을 타서 물을 뿌리는 거를 좀 본 것 같거든요. 그거랑 헷갈려한 건 아닌가 싶긴 했는데. 그럴 수도 워터 있겠네요. 브레이크 때 물을 뿌린다? 저는 물 뿌렸던 거.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기 쉽지 않을 텐데요. 기계 좀 작동하는데 그거 보통 되게 시간이 스프링클러는 찰나요. 기본적으로 뿌리면 10분 15분은 뿌려야 돼요. 네. 근데 물 금방 마시고 금방 또 들어가잖아. 선수들이 물 먹다 제가- 뱉는 거는 봤어도 그렇게 물을 뿌리는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입에 스프링클러가 들렸어요. 트리플 H인 줄. 스프립 쿨러인가요? 네. 립스. 자, 뽕 PD 때문에 한번 좀 웃어봤고요. 자, 이슈 포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뽕 PD가 제목 참 신경 써서 달았네요. 급하게 다. 예, 또 급하게 달았다고 또 칭찬해 달라는 거죠. 밑밥 자, 까는 승점 6점 노렸는데 벤투호 2점이 점이 아쉬웠다. 2점이 아쉬웠다. 반응이 별로네요. 거죠. 제목이 아쉽네요. 자, 일단 그 1, 2차전을 따로따로 보죠. 이라크전은 이제 손흥민, 황의조 해외파 선수들이 온 지 이틀 만에 출전을
했고 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최정의 전략이었다. 네. 라고 보이는데 일단 결과도 무리했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했던 인터뷰 한마디가 다인 것 같아요. 이틀 얼마나 만에- 답답했으면. 아니 그 침대 축구 얘기 말고요. 아니 와서 이틀 만에 얼마나 잠을 잤겠어요. 시차 정도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경기에 나섰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가 역대급으로 많이 부진했던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경기가. 그렇죠. 네. 거의 뭐 이게 황의조 선수는 거의 안 보였어요. 저도 그렇죠. 그 정도로 느꼈어요. 예. 이게 딴 때 같으면은 진짜 최소 3일은 보장되는 휴식 그 대표팀 소집해서 최소 3일 정도 보장되고 길면 뭐 4일까지 한 다음에 하는데 시차를 한 시간 적응하는데 원래 생리학적으로 몸 이틀이 걸린다고 해요. 생리학적으로. 1시간에 이틀. 네. 그게 이제 아주 생리학적으로 본 거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소 3일은 걸려요. 며칠 전에 소집을 해야 돼. 3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한 걸린다고 시간이면 봐요. 그렇죠. 되게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좀 이번엔 늦게 더 들어왔죠.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좀 힘들었다고. 이번 뭐 이라크전, 레바논전 둘 다 잘했는데 이번에 왔으면 느꼈다고 하잖아요. 터키에서 오니까 이 네. 시차라는 근데 게 진짜 대단한 시차를 거구나. 전혀 느낄 수 없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첫 경기부터 저도 이거를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거 마지막에 늦게 들어온 유럽파 4명이 손흥민 제일 황의조, 늦게 들어왔어요. 김민재 선수가. 네, 황희찬, 김민재인데 김민재 선수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화요일 밤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거의? 네, 네, 화요일 네.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력이 좋아서 이거라고 좀 하기 이걸 또 나이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나이 때문인 건 네. 있을 거예요. 확실히. 나이 네, 있고.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면 예전에는 시차라는 걸 몰랐죠. 20대까지만 해도 거의. 근데 나이가 드니까는 한 이틀 가더라고요, 정말. 아마 그래도 포지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포지션 그러니까 수비수인데 엄청 공격을 했잖아요. 아 그것도 그런데 근데 여기에 이제 김문환 선수가 요새 A 대표팀 때 되게 힘들어요. 미국에서 뛰잖아요. 미국에서 오니까. 오히려 유럽보다 비행 시간 더 더 걸리고 길죠. 시차도 더 애매한 시차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라크전에 선발 출전한 베스트 11 중에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 김문환까지 그 와. 시차 적응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비행기 타고 온 선수들이 6명이나 포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라크전 열리기 전부터 계속 질문이 이게 많았어요. 선수들 늦게 들어왔는데 이 선수들 괜찮냐? 벤투 감독은 괜찮다. 경기 뛰기에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문제가 많았던 경기. 그래서 여기 우리 뽕 PD가 또 소제목으로 3년 걸려 만든 벤투의 대한민국과 3주 걸린 아드보카트의 이라크. 이렇게 숫자 놀이를 좀 많이 했네 오늘. 아드보카트가 저는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라크가 잘한 부분이 저도 더 그렇게 컸다고 봅니다. 생각해요. 영리했던 우리를 것 같아요. 못하게 만드는데 아마 아드보카트 감독이 우리를 또 잘 알다 보니까 준비를 좀 많이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그 봤던 거는 경기 중에도 그 소영 해설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이라크의 그 공격수로 뛰는 선수를 오른쪽 풀백 수비로 세워서 계속해서 손흥민만 마크한 그때 그 3주에서 터키 그 유럽 이라크 팀이 이제 훈련했을 때도 그 연습을 엄청나게 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금 말한 대로 그 선수가 윙어예요. 윙어인데 발이 엄청 빨라요. 음. 그 선수를 전략적으로 원포인트로 딱 손흥민 선수만 맨투맨 마크를 해라. 그래서 풀백으로 내려서 그 선수만 진짜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피를로를 따라다닐 때 유럽 언론에서 모기 같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림자 수비를 그 선수에게 전담 맡겨놓고 손흥민이 공을 안 잡은 상황에서도 저희는 경기 풀그림 다 보면은 공을 안 잡아도 그 선수가 항상 1, 2m 내에 붙어 다녀요. 집까지 쫓아갈 기세로. 그렇죠. 그러다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3명이 에어싸서 공을 빼앗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패스나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길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요거 그 두 가지 손흥민을 마크하는 전술을 아드보카트 감독이 확실하게 노련했다. 노렸는데 손흥민을 내보냈다. 그렇죠. 오히려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좀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드보카트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죠. 약간 좀 그런 기질을 발휘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맞아요. 그 따라다니는 선수는 정말 심하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림자 네. 거의. 스토커라고 신고할 수도 네. 없고 말이야. 신고 못하죠. 그리고 뽕 PD가 얘기한 대로 손흥민 선수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 경기에서.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경기 그렇게 중에 짜증 경- 많이 네. 내는 거 처음 봤어요. 경기 중에도 그랬고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보통 인터뷰 지더라도 항상 그 자신의 잘못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겸손하죠. 근데 침대 축구를 굉장히 거의 작심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짜증이 많이 났었죠. 그때 근데 이라크
어제 이제 레바논전 보니까 이라크 침대는 뭐 침대도 아니에요. 침대도 아니죠. 애교 수준이었죠, 뭐 어. 그냥. 애기 침대. 어제 레바논 침대는 뭐 한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거 같고 아주 뭐 너무 자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선수들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답답했고 황의조 선수도 그랬고 그래도 일단 어쨌든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훨씬 높았고 경기를 주도했잖아요. 했죠. 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에 그 이재성 선수의 네. 로켓슛이 좀만 더 골이 됐다면 2002년 그러면 미국전 네. 최용수 감독님 그 기록을 골대 거리- 경신했어요. 골대 거리와 좀 신기록이에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 비거리도 한번 재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경기 끝나고 나니까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 네. 되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넣었다면 선수들도 좀 더 분위기가 달라졌죠. 편하게 했을 그리고 수도 이제 있는데. 이라크도 답답하니까 뭔가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네. 이제 손흥민 따라다니던 선수도 뭔가 좀 해봐야 되니까. 공격에 가담을 해야 네.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좀 흐름이 많이 바뀌었을 바뀌었을 텐데 텐데. 거기서 그게 좀 아쉬웠죠. 그걸 넣었으면은 침대 축구 누런지 마지막에 시간 지연 플레이도 없었을 테고 맞아요. 손흥민도 짜증내지 않았을 테고 그렇죠. 다 네, 역시 그 골이 다 그렇게 만들었죠. 아쉽죠, 뭐. 또 아드보카드 감독은 또 거기다 대고 또 뭐 아니라고 굳이 네. 아주 침대 축구까지는 솔직히 아니었던 이라크 것 감독 같는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뭐. 뭐 네, 그랬고 네.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테고 아무튼 아쉬웠던 1차전이었습니다. 또 1차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아니 뭐 2차전 이어서 하면 되는데요. 네, 그 와중에서는 김민재는 클래스가 다르다. 김민재 뭐 2차전 클래스는 얘기 때 하면 되니까요. 김민수 선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복 없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차전 보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어떤 리포트를 해야 되냐, 김민재를 해야 되냐, 김민재는 빛났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는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수비수가 그렇게 많이 보이기 쉽지 않은데 공을 괴물이야. 잡고 이렇게 항상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수비수가 그런 모습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2차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갑작스런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졌고 네. 황의조 선수도 제외됐고 완전 최전방 라인이 싹 바뀌었죠. 네. 남- 최전방 라인뿐만 아니라 뽕 먼저 얘기하세요. 남태희 선수도 부상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남태희 선수는 바로 부상됐죠. 네. 최전방 3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까지 그 공격수 6명 중에 5명이 바뀌었죠. 5명 가운데 4명이 바뀌었죠. 이재성 선수만 그대로 나오고요. 그 자리에 이제 이동경 선수가 나왔으니까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들 의아해하긴 했었을 거예요. 벤투 감독이 이렇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닌데 바꿨다. 이게 1차전 부진에 따른 2차전의 어떤 전술 변화 때문에 바꾼 것인가라고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변수를 좀 더 말씀드릴게.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저기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있었죠. 그 부상부터 설명해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체력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는 게 무리한 1차전 출전이었다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1차전이 끝나고 2일날 경기했죠. 그리고 4일날 훈련을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종아리에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5일날 훈련을 쉬었어요. 그리고 6일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훈련했더니 다시 종아리가 아파서 아예 경기에 뺀 겁니다. 염자라고 하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미세 근육 손상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경기에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벤투 감독이 소속팀 토트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9월, 10월, 11월 장기 레이스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큰 부상이 이어지면은 더 큰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벤투 감독이 이번에 막았다라고 해요. 출전을. 근데 체력 얘기하는 게 여기서 손흥민 선수야 뭐 이 종아리 부상이 있었지만 황의조 선수가 선발로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이게 또 체력적인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어. 뭐 지금 벤투 감독은 90분을 뛸 체력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맞아. 레바논 90분을 전날 뛸 체력이 안 되는 애를 1차전 늘 뛰게 하는. 네, 2차전에 90분을 뛸 체력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경기 전날 편도선염이 왔어요. 황의조 선수. 그건 필요한 건데. 피로 때문에 생기는 가능성이 편도선은 크잖아요. 붓는 거는 이제 맞아요. 피곤하면 필요해서 생기잖아요. 부어요. 그렇죠. 1차전이 두고두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선발로 안 나온 이유가 편도선염 때문이었다. 어떤 그래서 이 뭐 변화를 주기 위한 거라고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배경을 좀 깔고 가면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그러네요. 생각도 드는 거죠. 남태희 선수도 부상으로 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황의조 선수가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지난 그 자카르파 팔렘방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카르파는 어디예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팀. 파라관즈. 아, 파라과요? 자카르파 이런 급해서 섞어 말한 줄. 근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시즌 비시즌기가 거의 구분 없이 맞아. 이번에도 올림픽까지 계속 쭉 뛰고 왔었잖아요. 이 황의조 선수는 다소 좀 어디가 고장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게 한 번에 좀 늪에 빠진 게 아닌가. 올림픽 때도 약간 막 폼이 엄청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많이 좀 하긴 지쳐 했지만, 보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명단을 봤을 때 이 레바논전과 이라크전의 이 선발 라인이 한 번쯤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전 때 딱 선발 명단을 봤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라인업이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아. 그대로 드러났었고 오히려 이 레바논전 때 나왔던 현재 좀 폼이 좋은 선수들, 뭐 이동경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이 오히려 이라크전 때 먼저 좀 나와서 국내파 위주로 네. 그렇죠. 한 전반 한 45분 정도 뛰게 해보다가 맞아요. 약간 좀 안 풀린다 싶으면 그때 이제 그때 손과 바꿨어도, 황을 네. 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결과론적인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라크전은 좀 전략적으로 갔다면은 그 후반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작전으로 갔다면 전반은 국내파 위주로 어차피 이라크가 우리를 상대로 처음부터 몰아치는 수는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라크의 힘을 좀 빼놓고 전반 전반에 좀 이렇게 정신없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반에 좀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딱 승부수를 띄워서 이제 해봤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너무나 이제 전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선수들도 다치고 2차전에서 2차전에서 이제 1차전에서 나올 법한 좀 활발한 그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 벤투 감독 2차전 그래도 저는 1차전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다 봐도 답답하면 조금은 답답했지만 조금 더 경기력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 다 느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벤투 감독이 2차전을 앞두고 얘기를 했어요. 1차전 끝나고 한 얘기와 2차전 앞두고 한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 공수전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래서 2차전에 공수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 공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뭐 라인업도 이렇게 나와 약간 그런 선수 위주로 라인업을 짰어요. 황희찬 선수와 오른쪽에 그 아래 이동영 선수 넣고 그 오른쪽에 누구였죠? 나상호 선수. 네. 둘 다 약간 스피드에다가 약간 드리블 돌파 이런 저돌적인 돌파들이 좋은 선수들을 배치했거든요. 거기다가 좌우 윙백을 약간 불균형으로 언밸런스로 이용 선수를 올리되 조금만 올리고 왼쪽에 홍철 선수를 엄청 공격수처럼 올리는 그런 전술을 약간 비대칭으로 썼거든요. 이거를 빠른 공수 전환을 했다라는 게 스탯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1차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요. 네. 스탯이 안 나와요? 아니요, 나옵니다. 그 전에 이거 하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우리가 그동안 밀집 수비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을 좀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인 축구 선에서 1번 중앙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공격을 많이 올려야 된다. 양쪽 풀백, 양쪽 공격수들을 올려서 그 선수들이 크로스가 못 올라오게 중앙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 1번이고요. 2번은 중거리 슛을 많이 때려야 된다. 바깥에서 때리면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3번 2대1 패스, 3자간 패스, 그 조밀조밀하게 있는 선수들 사이사이를 노리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밀집 수비를 깨는 가장 뭐 기본적인 그냥 정석으로 통하는데 3번까지는 스탯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됐지만 1, 2번은 확실하게 확인이 됐어요. 이번 스탯으로 보면은. 그걸 말씀드리면은 이라크전에서는 잠깐만요. 이게 하도 많이 정리해가지고 제가 찾기가 힘든데 넘어갈까요 그러면? 너무 많이 정리하셨으면 네네. 이거를 보여드려야겠네요. 이라크전에서는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하면서 좀 중앙을 거쳐서 가는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패스 디스트리뷰션 패스 분배라는 그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라크전에서는 최다 패스 1위가 김영건이 황인범에게 준 패스가 1위예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미드필더한테 준 그렇죠. 중앙 김영건이 미드필더한테. 황인범한테. 2위가 김민재가 황인범한테 줬어요. 김민재. 그러니까 1차전은 황인범 고리로 간 거죠. 그렇죠. 황인범을 중심으로 중앙까지 거쳐서 공격수들에게 뿌리는 패스 위주로 경기가 갔다. 하지만 2차전. 그렇죠. 레바논전의 스탯을 보면은 레바논전에서 가장 많은 패스가 이루어진 게 김영건에서 홍철로 왔습니다. 중앙을 이거네. 거치지 않고 측면으로. 홍철이 거의 위쪽으로 공격수처럼 이렇게. 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24회로 1위였고요. 2위가 반대로 김영건이 아닌 김민재. 중앙 수비수 2명.
김민재는 오른쪽에 중앙 수비를 봤거든요. 이용에게 갔습니다. 이용에게 20회가 갔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에서 양 측면으로 간 거예요. 측면으로 간 패스가 제일 많았다라는 이렇게 거죠. 옆을 돌파하겠다. 그렇죠. 돌파하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김승규한테 간 패스는 많지 않았냐? 백패스. 김승규, 백패스요? 백패스. 백패스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 백패스 하다가. 그리고 레바논전에서 또 한 가지 이건 3위였는데 황인범이 홍철에게 준 패스가 17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전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골고루 뿌렸어요, 공을. 뭐 홍철, 김문환, 손흥민, 뭐 권창훈, 이재성 이렇게 골고루 뿌렸는데 이번 공격은 가운데도 물론 있었지만 측면에 주로 많이 중앙 수비수든 중앙 그 미드필더든 측면으로 공을 많이 뿌려서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공간을 좀 넓게 쓴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스탯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사이드 공격이고 두 번째가 중거리 슛을 많이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번에 중거리 슛이 그냥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때린 슈팅과 그거를 이라크전과 레바논전 비교해 보면은 이라크전이 이라크는 뭐 거의 근데 이라크전은 다음에는 한숨이고요. 엑셀 파일로 하나 때린 게 갖고 별로 오십시오. 없지 않아요? 이라크전 중거리 슛 기억나는 있긴 있었죠. 게 뭐, 허공으로. 네, 허공으로. 희찬이 왕중. 하여간 제가 지금 어디다 찾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승부를 찾기도 그렇죠.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한 슈팅이 이라크전이 5개, 레바논전이 11개예요. 2배 이상 역시. 됐다는 거죠. 맞아. 좀 시원시원하게 때리는 느낌이 더 있긴 했었어요. 그렇죠. 일단 차야 돼. 그리고 슈팅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높아지고. 조금 더 높아요. 1차전 때는 맞아요. 너무 좀 공중으로 뜨는 네, 게 많았는데. 황당하게 좀 몇 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골키퍼가 잘하더라고요. 맞아, 잘 막은 것도 레바논 솔직히 골키퍼 몇 개 잘했어요. 있었죠. 이재성 그래서 선수 골키퍼에게 백헤딩. 막힌 아쉬운 슛들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진짜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급의 선수가 아니면은 현재 폼이 좀 더 좋은 선수를 기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수치상으로 나왔던 게 황인범 선수가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잘해줬단 말이죠. 그 이번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에 다시 벤토의 황태자로 돌아와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 황인범 선수가 저는 이제 지난 몇 경기에서 아쉬웠던 그 뭐 백패스 그거보다는 이제 전진 패스를 좀 더 그 볼의 흐름을 잘 살리는 패스를 많이 넣어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동경 선수도 이제 방금 전에 말해줬던 중거리 슈팅도 과감하게 때려주는 맞아. 모습이 지금 딱 폼이 좋은 두 선수가 레바논전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동경 저는 선수 보면 벤투 감독이 황인범을 굉장히 믿잖아요. 네. 네, 거의 뭐 좋아하잖아요. 황태자라고 네. 할 정도로. 황인범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건가라는 데는 약간 저는 물음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황인범 왜냐하면은 소속팀에서는 공격형 미들로 뛰어요. 위쪽의 자리에. 좀 더 공격형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저는 그 플레이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지만 특히나 더- 이번엔 정우영 선수가 코로나 이슈로 합류 못하면서 그 자리가 좀 비다 보니까 그 자리에 주세종, 손준호 선수가 있긴 한데 황인범 선수가 그 역할까지 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볼키핑 같은 게 좀 살짝 불안한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레바논전에서 이 내려앉은 수비를 파괴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황인범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서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원래 같았으면 이제 이라크전처럼 뭐 손준호나 주세종 같은 조금 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볼란테로 세울 수 있었는데 황인범을 여기에 세웠다는 건 조금 더 이 경기를 공격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이 경기에서는 더 과감하게 이제 많이 뭐 올라가고, 드리블이라든지 맞아. 전진 패스를 많이 했다는 말이죠. 거의 김민재 선수는 리베로 같이 뛰어다니는 네, 거거든요. 그 프리롤로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죠. 그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게 김민재 선수가 스피드가 엄청 엄청 빠르죠. 좋죠. 네. 그리고 역수부에도 또 그걸 다 따라잡아서 커버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수비 전환하면은 또 엄청 빨리 따라붙고 하니까. 민재 든든 딸이. 든다. 한번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재 선수가 공을 커트한 다음에 상대 공격수를 한 명 공을 뻥쳐서 제쳐요. 제치고 하프라인까지 넘어와서 와서 또 패스를 해요. 맞아. 그리고 본인은 계속 오버래핑 나가려고 뛰어가다가 그 우리 뺏기니까? 동료 선수가 백패스를 하니까 에이 하면서 뒤돌아가. 갈까 말까. 그만큼 치고 올라갔는데 네. 백패스 하지 말라니까.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피지컬은 우리가 워낙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피지컬의 스피드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북 시절부터 김민재 선수가 공격 가담을 그렇게 가끔 했어요. 공격 경기가 안 풀리면은 본인이 직접 사이드로 돌파를 하기도 하고 그 스피드를 앞세워서. 진짜 괴물이다. 네. 그리고 진짜
그러다가 이제 역습 뚫리면 그걸 또 따라잡아서 커버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전북 시절부터 했었고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경기를 많이 못 봤는데 중국에서는 들어보면은 많이 경기 그 중국에서 최근에 이적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2-3개월 동안 경기를 못 뛰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그 지금 컨디션이 100%가 아닌데도 이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는. 그니까요. 김학범 감독이 왜 그렇게 올림픽 때 놓지를 못했는지 알 수 있었던 김민재. 경기력 아닌가.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커의 백업 스트라이커로서 조규성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 안 보였죠 잘. 네, 그렇죠. 저 자리가 잘 안 보이는 또 오세훈이 자리인가? 생각났어요 저는. 오세훈 선수가 헤딩슛 한 번 올림픽이에요. 빗나간 거 그거밖에는 크게. 잘 안 보였다는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이동국 해설위원 얘기도 보면 많이 뛴다라고는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계에서 저희는 중계로 봤지만 현장에서 보는 건 좀 다르습니다 중간에 뭐 공간 잘 열어줘서 패스 이제 1대2 패스 그런 거 한번 잘 넣어줬던 건 또 기억나는데 뭐. 근데 처음 온 거잖아요 A 대표 처음이죠. 미니까 그래도 좀 더 그래서 오세훈 생각이 났다. 또 얘기 안 해볼 수 없는 게 이 경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홍철 선수에게 공 배급이 엄청 많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홍철 선수 스탯만 봐도 이 선수가 이번 경기를 약간 좀 지배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 이라크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왼쪽 공격 점유율 전체 점유율 말고 공격 점유율이 41%였는데 이라크전에서는 레바논전에서 50%까지 올라갔어요. 오. 홍철 선수 스탯만 봐도 홍철 선수가 레바논전에서 크로스를 무려 14개나 합니다. 아. 이라크전에서는 9개. 이게 거의 1.5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거고요. 패스 횟수가 장난 아니게 늘어났는데 이라크전에서 패스 횟수가 36개였거든요. 이번에 레바논전에서는 84개, 우와. 84개를 했습니다. 홍철 선수 확실히 왼발이 엄청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위협적인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왼쪽 라인에 같이 있었던 황희찬 선수도 네. 와, 그 독일에서 못 뛰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을 완전히 씻게 만드는 활약 아니었나. 황희찬 선수 도가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정말 대단한 어제 뭐 키플레이어 꼽으라 그러면 그렇죠. 황희찬 황희찬 꼽아야 선수. 되겠죠. 진짜 무조건 앞으로 일단 달리고 보는 음. 장점이 아주 극대화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도움도 그게 하고. 골을 만들어낸 거고. 네, 아주 잘 찔러줬잖아요. 그리고 슛이 확실히 슛발이 좋아요. 슛발. 골은 못 넣는데 슛발은 좋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접지 말고 좀.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면서 약간 트라우레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결정형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경기도 약간 트라우레 같은 느낌으로 친구를 근데 잘 찼는데 골키퍼가 그렇죠. 잘 네. 막았죠. 그쵸, 잘 막은 것도 있었고 또 후반 막판에 그 왼쪽으로 그건 살짝 빗나가고. 빗나간 그 슛도 아주 그 정말 좀 그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멋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 타야 돼. 멋있었던 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에 대자로 혼자 누웠을 때 누워서 중. 화보 찍는 여진구라고. 정말 숨을 헐떡 엄청 헐떡거리더라고요. 되게 히트맵을 봤더니요. 황희찬 선수가 하프라인 조금 뒤에서부터 코너킥 라인까지 히트맵이 꽉 차 있어요. 엄청 얼마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닌다는 네. 거야. 히트를 친 거죠 어제. 그렇죠. 어제 그 뛰어다니기 쉽지 않은데. 보통 밟으면 작심한 듯 뛰어다니더만요 어제. 히트맵이 보통 조금 밟고 지나가면 파란색 뜨고 조금 더 밟으면 노란색 점점점 뜨고 진해지잖아요. 네, 노란색은. 많이 밟으면 빨간색 뜨거든요. 어제 황희찬 선수는 파란색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히트맵 자체가 거의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위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주 휘젓고 다녔구나. 황희찬 선수도 한 골 정도 넣을 수 있었던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 레바논은 예상대로 수비를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공수전환 빠르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환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안 올라왔죠. 골 레바논이 먹기 거의 뭐 네. 템백 수비였잖아요. 거의 어떻게 템백에 보면. 침대까지 더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집에 감안을 가서 해서 놓지.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김승규 선수가 2경기 연속 골키퍼 나섰는데 든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확실하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는 실점 할 뻔했잖아요 거의. 할 뻔했고 손으로 걷어낸 거. 그리고 이제 백패스를 계속 하는데 수비 진영에서 상당히 상대 공격수들이 막 달라붙는데도 골키퍼한테 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좀 불안했는데 약간 조현우 선수 때보다는 좀 덜 불안한 느낌? 처리들을 깔끔하게 잘하고 했다. 김승규 선수가 당분간 주전으로 계속 자리를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승규, 조현우 계속 있는데 벤투 감독 체제에서는 김승규 선수가 좀 더 중용을 많이 받고 있긴 해요. 빌드업. 김승규 선수도 예전에 김승규 선수가 넘버 2 골키퍼일 때 그때 넘버 1 골키퍼가 정성용 선수였죠.
순발력은 김승규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순발력은 1인자였어요. 김승규 선수가. 근데 지금 순발력은 조현수 선수가 더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김승규 선수보다. 하지만 벤투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패스 줬을 때 안정감, 발 후방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기 킥도 때문에 좀 정확하고 그렇죠. 나름. 그래서 김승규 선수를 더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도 후방 빌드업이었는데 중앙 수비수들이 워낙 위에까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길게 날라온 패스는 페널티 박스까지 바깥까지 나가서 나와서 미리 차단하는 맞아. 마치 노이어를 보는 듯한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헤딩으로 걷어내던데. 아, 노이어 얘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노이어가 앞으로 나갔다가 망한 경우도 많기 아, 때문에 네, 맞아요. 우리가 뭐 하프라인만 안 넘어가면 되죠. 봤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실험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험이 된 부분이 1, 2차전을 통해서 네. 또 굉장히 손흥민 많은 선수의- 스쿼드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뭐 약간의 실험이 가미된 성과도 있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네. 네. 다음 달 이제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데 시리아 이란. 아 시리아는 홈이고 아, 시리아 이란이 홈이고. 원정인가요? 아, 그렇죠. 홈 경기하고 원정. 네, 경기. 원정 그래서 가요. 우리가 홈 3연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래 레바논전이 원래는 원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원정이었는데 우리 홈부터 하기로 한 거죠. 네. 홈이 1월 달에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바꾼 거고요. 음. 그래서 시리아를 홈에서 치르고 바로 떠나서 이란 아자디 원정을 가야 되는 다음 달부터 이제 원정길이 시작되는 이렇게 험난한 되면 이제 또 원정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유럽 선수들은 그러니까 홈 경기를 유럽 위해서 선수를 과연 와요? 시리아전에 부를 것이냐, 불러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죠. 부르긴 해야겠. 이제 뛰기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뛰게 하지 않을 부르면 거면 굳이 부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생각 들잖아요. 아 그럼 거기로 바로 바로 불러서 오는 거죠. 시차적 그런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시리아가 아무래도 좀 최약체급이다 보니 굳이 국내파와 일본파로 중국 음. 이렇게 그 정도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차 적응 안 타는 우리 김민재 정도는 부르고 젊은 김민재. 젊은 김민재 황희찬까지 하죠 그러면. 하다면은 좀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왜냐하면 이란 경기라면은 그렇죠. 아자디가 그 보통 장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가 일단 너무 세니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황희조 선수도 이제 30이 우리 나이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런 신체적인 알게 모르게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이제 그 벽이 살살 그렇죠. 느껴지는 나이기 때문에 그걸 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펴봐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달부터 계속 홈 원정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계속 홈 원정 그렇죠. 홈 원정인데 홈 원정.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레바논이 홈하고 원정 경기를 이제 1월 달 거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럼 내년 1월은 원정이겠네요. 아니요, 우리 항상 계속 홈 원정. 아 그래요? 그러니까 레바논이 들어가는 데는 원정 원정 아니에요? 아 그땐 그렇게 레바논전이 네, 있어요. 그거 질문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좀 있어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찾고 막. 그래서 아니 지금 저기 선배가 얘기한 대로 팀 이원화도 충분히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특히나 그런 네. 그 융통성이 있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벤투 감독이. 벤투감독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팀 이원화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어. 비슷한 스케줄이었는데 선수를 많이 뽑습니다. 28명, 막 30명 뽑아서 음. 1차전은 이제 국내 아, 이렇게. 동아시아 선수들 위주로 국내를 치르고 유럽파 선수들을 아예 그렇게 현지에서 합류시키는 방법. 이유는 유럽파 선수들은 들어왔다 나가면 이 더 역시차예요. 힘들지. 우리가 중동 가면 역시차가 되거든요. 역시차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 정도는 시차가 크지 않을까 부를 수도 있겠네요. 카자니면은 그죠? 한 3시간 가장이 그 정도 한 서너 시간 근데 나올 것 같은데. 비행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아요? 어디까지? 러시아 인범 황인범 아, 선수. 러시아에서. 근데 러시아가 이제 대부분이 다 그 유럽 북유럽 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가? 북유럽 예. 사실 좀 더 날 수도 있겠다. 카잔 한 5시간 정도 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도 황태자니까. 와야지. 아 근데 그렇게 하는 왜 이번에 어차피 손흥민 선수랑 황의조 선수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인다는 걸 벤투 감독이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사실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굳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말았죠. 예. 그래도 저는 2차 예선이면 모르겠는데 최종 예선이라서 상대 팀들도 다 뭐 홈에서의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와서 물론 경기를 뛰고 안 뛰고도 중요하지만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장으로서 팀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니 오는 게 맞죠. 네네네. 맞는데 이제 근데 자꾸 원칙만 고수하려고 계속.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이답지 않게 융통성이 별로 벤투파. 떨어지네. 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네, 손흥민 선수, 황희조 선수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변칙적인 방법도 써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닐 동의합니다. 수도 있겠지만 없이 레바논 잘했잖아요. 어제 물침대 뽕 PD 제목 잘 잡았네. 물침대를 즐겼답니다. 레바논이. 물침대인데 푹신하지 않고 축축하기만. 축축했겠죠. 그 골키퍼는 1선방 1침대더라고요. 네. 선방만 하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눕방 쇼였죠. 네. 나이가 참 어리던데. 아이 배움이 좀 좋은 거 시작이 좋지 배웠다, 않나. 아주. 네, 선배들한테. 그다음에 또 할 얘기가 벤투 숙제? 5분 남았습니다. 어떤 얘기할까? 이란하고 이제 우리가 붙어야 되고 조 1위를 다퉈야 되는데 이란은 이라크를 3대0으로 이겼어요. 네. 그 이란이 1차전에서는 조금 1대0으로 시리아한테 1대0으로 이겼고 이번에 3대0으로 그 자한 바크시라는 선수가 에이스인데 등번호 7번 달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죠. 이 선수는 되게 우리도 워낙 그 선수를 많이 알아요. 자한 바크시. 거기다가 이란은 최전방 공격수 아즈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문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즈문 저도 그 아는데. 예전에 아즈문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10대였어요. 맞아요. 되게 아직도 어려요, 되게 이 선수가. 저는 일어나면 아직도 네쿠남이 떠오르는데 저는 알리다에 아직도 95년생이네. 이란 선수로 이게 세대를 약간 가늠할 수 있는. 아직도 95년생이죠. 그냥 태어났는데 아니, 바뀝니까? 10대 때라 그랬는데 95년생이면 맞아요. 그때가 우리나라랑 처음 아직도 뛰었을 20대죠. 때가 네, 아직도 20대니까. 처음 뛰었을 때가 증문이라 막 불러야 19, 18이었으니까. 아직도 20대야.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질문이라고 부르겠대. 아니 친구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경계해야 될 게 한 가지 그냥 이건 좋겠다 친구 한 명 생겨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한 가지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란 골키퍼가 장난 아닙니다. 왜요? 아 잘해요? 던지는 게. 멀리 던지는 거. 오늘 기사가 나서 이게- 봤는데 아니 한 손으로 공을 한 손 공 던지는 거. 투포한. 하프라인 넘기는. 스로인도 아니고? 예. 이번 경기에서 73m를 던졌대요. 73m. 그건 하프라인을 킥이네. 그냥 넘어서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던져서 공격수가 그걸 또 받다가 놓치긴 했는데 옛날에 정말 에인트호벤 골키퍼 고메즈라는 선수가 엄청 멀리 던졌잖아요. 네. 박지성하고 같이 뛰었던. 발로 차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세계 기록은 아니에요. 세계 기록은 75m가 좀 넘고 이 선수는 어제 73m를 던졌다고. 투포안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팔 안 빠지나? 자 이란에서는 그럼 우리 주문이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주문이랑 자한 바크시. 박크시하고 바크치. 주문이하고 박씨하고 네. 두 박주문을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항서호도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네. 2연패를 당했죠. 전부 한 골 차로 사우디한테는 첫 골을 넣고 퇴장 당하고 3대 1이었죠. 3대 1로 졌죠. 3대 1로 졌죠. 두 골 차였구나. 네. 그리고 호주한테는 1대0으로 졌고 호주한테도 잘했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하이라이트 골키퍼의 한번 실수가 보기- 좀 아쉬워요. 어. 골키퍼가 그 크로스를 막으려고 나올까 말까 고민하던 사이에 헤딩골을 먹었어요. 고민하면 안 돼. 오늘 어록이 거의 막 어록이 아니라 지적질이 오늘 스스스 좀 하더니 알겠습니다. 축구계 꼰대화가 돼가고 있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룹 A는 그래서 이란, 대한민국 좀 예상대로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다면은 그룹 B에서는 호주랑 사우디가 오히려 일본이 이승식 좀 체제로 부진하죠. 네. 일본이 오만한테 오만하다가 그렇죠. 오만하다가 쇼크를 당했고 전기 충격기를 당했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는 1대0으로 1대0으로 이겼고 이겼고. 중국도 엄청 못했죠. 쇼크는 중국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효 쇼팅 80일 동안 지금 중국은 9월, 먹는다는 10월, 거 아니에요? 11월을 카타르에 머무면서 80일 동안 A 매치를 선수끼리 모여서 훈련 준비하고 A 매치 치르고 그렇게 해요. 80일 동안 있어요. 카타르에 80일 동안 있어요. 홈 스텝까지 경기를 안 해. 근데 졌어요? 2연패. 2연패를 시작을 했으니 앞으로 남은 70일이 얼마나 길겠어요 거기서. 올림픽 가자 이걸로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스텝까지 해서 월드컵? 80명을 아예 거의 캠프를 차렸어요. 이제 패할수록 점점 지원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나중에 이제 찬밥 나오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안 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축구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어떻게 소속팀이 다 있을 텐데. 다 끝났잖아요 리그. 아 그렇구나. 네, 다 끝났어요. 그 리그도 안 하고 빨리 끝낸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홈 경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아. 홈 경기도 우리는 카타르에서 치르겠다.
그래서 거 어차피 중동 팀들 많고 하니까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치는 그래서 다른 팀 선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 카타르에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 뛰는 선수는 많지 않죠. 중국. 중국 외국 다른 나라 뛸 바에 귀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워낙 그 연봉이 세서 해외를 잘 안 나가요. 좀 잘해도. 중국에서 받는 게 유럽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또 발전이 없는 걸 수도 있죠. 네. 자기들끼리만 돈 많이 받으면서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시장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중국 자체 시장만 놓고 봐도 뭐 거의 어마어마하니까. 중국이 지금 월드컵 한번 유치해 보겠다고 지금 축구에서 카타르에서 그 다음 개최지 아직 결정 안 됐죠. 안 났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되게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카타르에서 지금 좋은 성적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당장은 힘들 거예요. 대륙별 순환에 의해서 카타르 다음에는 아시아는 조금 근데 힘들지 않을까. 보면 돈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세상에 중동에서 그 월드컵이 열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중동은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 비시즌에 열리는 그 6월달에 월드컵을 한다. 그럼 한 40도 넘는 날씨에 월드컵을 해야 되는데 중동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에 하잖아요. 돈이죠 이게 다. 에어컨도 깔아버리고. 아무튼 뭐 출발이 우리나라만 나쁜 건 아니다.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일단 홈에서 네. 1승 1무 했으면 지지 앞으로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가면 되는데 일단 기대했던 거보다는 좀 1, 2차전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아쉬움이 있어서. 자, 오늘은 저희가 압박 녹음을 하는 관계로 빨리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말에 울산 전북 경기 있잖아요. 네, 금요일에 저녁에 있습니다. 그 경기 나이스.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